그래서 이 다리는 누구야? 기생충 후기입니다. 자,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릴게요. 15세에 황금 종려상인가 뭔가 받았다네? 예술적인가 봐. 가족들끼리 우리 한번 주말에 볼까?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은 혼자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영화 내용도 그렇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조금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혼자 보시고 나서 더벅더벅 그냥 집에 걸어 오시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영화를 곱씹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생충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좌측 하단부에 이상한 다리 하나가 있어요. 이 다리가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하단에 6명의 이름이 나와요.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사진에는 이중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넷이 나옵니다. 포스터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은 이제 박소담과 장혜진 둘이 남는데 충숙, 장혜진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충숙은 아마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남게 되는 하나는 딸 기정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정이 정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저 다리의 주인은 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다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봉준호 감독님도 모른다고 하시네요. 영화 기생충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구매하겠다. 아버지는 계단만 올라오시면 된다. 기우가 독백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하지만 영화 내에서 아들이 세운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기우를 시작으로 해서 가족 모두가 부잣집에 입성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듯 싶었지만 기정이는 죽게 되고요. 기우는 머리를 다치게 되고 기택은 지하실에 갇혀버립니다. 이것만 봐서는 조금 빈약해 보일 수 있어요.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부잣집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는 듯 싶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 외에도 아들이 세운 계획은 모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친구 민혁에게 받은 수석을 들고 지하실에 있는 문광, 근세 부부를 해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지하실로 향하지만 자기가 되려 당해버립니다. 또 친구 민혁이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다혜와 사랑에 빠지면서 대학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민혁이가 했던 대사와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둘은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내에서 아들 기우가 세운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되짚어 봤을 때 집을 구매해서 아버지를 구해드리겠다라는 기우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결말에 대한 해석을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지하실에서 문광 근세 부부를 마주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 때문에 급하게 돌아오는 박사장네.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자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인데 라고 외치던 아버지에게 어떤 계획이 있냐고 끊임없이 묻던 아들 기우와는 정반대되는 인물 아버지 기택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묻는 자식들에게 기택은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살인을 저지르지만 마치 세상에 없던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성공한 게 맞을까요? 영화 중반부에 아내 충숙이 기택을 보고 불빛이 켜지면은 호다닥 숨어버리는 바퀴벌레 같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내 충숙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기택은 바퀴벌레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기택의 이 대사, 이러한 스탠스는 저에게 조금 색다르게 다가왔는데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도전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도전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공할 수도 없겠죠. 어쨌거나 때론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도전, 시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라는 의미로 조금 생각하고 평소에 생활을 하고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곤 했는데 이러한 생각과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인물을 영화에서 만나니까 사실 조금은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영화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었던 기택과 기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박사장과 연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부 아무래도 가장 핫한 건 배드신인 것 같아요.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가족끼리 동반 관람하신 분들은 이 장면에서 손에 땀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면서는 별 생각이 없었던 장면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각종 자료나 인터뷰들을 살펴보다가 봉준호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던 도중에 이 배드신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아쉽다 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이 중요했었나? 다시 한번 되감아 보니까 몇 가지 좀 밟히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시계 방향으로라던가 마약사조와 같은 연교의 대사,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여자 속옷이 나와서 불결하다며 생 난리를 치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까 그 팬티 어디 갔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찾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일련의 뭐 욕망이나 욕구 표출은 조금 예의 없는, 때때로 시건방진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겸손이 미덕이 되고 자랑보다는 겸손이라는 것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좀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모두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잖아요. 뭐 시험을 잘 봤어,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좋은 뭐 차, 뭐 어쨌거나 뭘 구매하거나 뭐 샀거나 뭘 이룩했거나 하면은 아니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숨겨야 되잖아. 약간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은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몇 안 되는 장면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우리 다송이, 사실 다송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한 아이죠. 기택네 가족에게서 모두 같은 냄새가 난다고, 이 영화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냄새, 정말 순수한 아이예요. 모두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를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박사장과 영교는 서로 민망해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황급하게 말리죠. 하지만 밤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사장은 기택에게서 나는,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 반지하에서 나는 냄새, 그 냄새에 대해서 열렬하게 얘기를 하고, 극 마지막 부분에 쇼핑을 하면서 돌아오는 연교 역시 그 냄새를 인지를 하고 창문을 열고 코를 막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냄새, 다른 말로 하면 향이죠. 향과 냄새, 같은 의미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느껴지는 뉘앙스는 달라요. 향,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냄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향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돈을 주고 이 향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바로 향수죠. 심심찮게 뭐 이 남자의, 이 여자의 향에 반했다라는 사랑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향과는 다르게 냄새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서 나는 채취라든지 뭐 입냄새,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아니 분명히 아니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데 나와 얘기하는 상대방의 입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힘들겠죠. 뭐 한두 번이야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그 관계가 한두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단발성 짙은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라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엄연히 잘못한 거? 뭐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면 좀 웃긴데 어쨌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껄끄럽고 민망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냄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제 박사장과 연교가 기택에게서 나는 냄새,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 그 냄새에 대해서 열렬히 분노를 표출하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민망함이죠. 당혹스러움. 저는 먼저 기택의 감정에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저 얘기를 혼자 들었어도 굉장히 뭐 민망하고 화나고 그랬을 건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채취에 대해서 막 굉장히 열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당당하게 일어나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참고 들을 수밖에 없어. 와, 진짜 얼마나 민망하고 당혹스러울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화 감상 당시에는 딱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관에 나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영화를 짚어보다 보니까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그 상대방의 냄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민망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얘기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약간 박사장과 연교가 대리만족시켜주는, 물론 박사장과 연교도 직접적으로 기택에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해짐으로써, 그러한 장면을 봄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전해주는 뭐 그러한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제 마시는 술의 변화.
처음에는 이 필라이트를 마시다가 돈을 좀 벌게 되자 맥주를 먹게 되고요. 이후에는 박사장네 거실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양주와 와인을 마시죠.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하면서 하하호호 술을 마시는데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분명히 박사장이 올 거야. 오든 오지 않든 아직 그 일이 벌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린 알고 있었고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극 중에서는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은 이제 딸 기정이 술에 거하게 취해서 이제 오징어 같은 걸 씹죠. 하지만 그건 오징어가 아니라 강아지 간식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장면들이 이들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장면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상승과 하강이에요. 상승과 하강이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호를 시작으로 해서 기정, 기택, 그리고 충수까지 줄줄이 박사장네 부잣집에 입성한 기택네 가족은 항상 계단을 올라요. 박사장네 집을 향하는 길도 언덕길이죠. 언덕을 올라갑니다. 박사장네 대문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역시 계단을 오르고요. 집 내부에 들어가서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요. 기택인의 가족은 박사장네 주위에서는 올라가는 모습만 계속해서 잡힙니다. 박사장네에서 기택네 가족이 내려가는 장면은 두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하실로 내려갈 때, 그리고 자신들의 본 집인 반지하로 내려갈 때예요. 기택네 가족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을 하죠. 결국에는 걸리지 않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엄청난 폭우를 뚫고 자신들의 집으로 향하는 기택네 가족 끊임없이 내려가요. 박사장네 집에서 계단을 내려가고요. 박사장네 대문에서 나와서 그 언덕길을 내려가고 언덕을 내려와 좁고 긴 터널을 지나서 계속해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폭우에 잠겨버린 자신들의 집이죠. 이미 물에 잠겨버린 집에 들어가서 중요한 물건 몇 가지만 챙겨서 정신없이 나와요. 그 다음날 정말 혼잡스러운 피난처에서 눈을 떴는데 연락이 오죠. 박사장과 영규에게서. 뭐라고? 파티를 열 테니 와서 도와달라.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폭우가 내려서 집에 물에 잠겨 순환민이 된 가족, 그리고 비가 내려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 날이 너무 좋아서 파티를 여는 가족. 두 가족 모두 다른 여러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한쪽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요. 한쪽은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고요. 이 둘의 이 아주 상징적인 대비. 아니 심지어 박사장네는 그 아들 다송이 텐트도 미제 텐트여서 물 한 방울 안 새. 아니 텐트가 물 한 방울 안 새는데 기택이네 집은 그냥 아이고 좀 좋아. 이 외에도 복숭아, 이제 박사장의 딸이죠. 타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문광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죠. 복숭아라는 물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복숭아는 그냥 복숭아일 뿐이에요. 근데 이 복숭아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쁨,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스쳐도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대비. 또 반지하에서의 와이파이와 대저택에서의 모스 신호 둘 다 잘 안 잡히죠. 와이파이도 그렇고 모스 신호도 그렇고 결국에는 기후가 둘 다 극적으로 잡아냅니다. 근데 과연 그 끝이 좋을까? 영화 기생충 원 제목은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지 못한 수없이 많은 비유, 운유, 대비들이 또 영화 속에 존재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극장에서 꼭 보고 싶은 그러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조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뚜렷한 악역이 없다는 거. 보통 영화에서는 가진 자가 악역으로 나오고 가지지 못한 자가 좀 선한 역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뚜렷한 악역이 없어요. 부자인 박사장과 연교가 악역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기택, 박사장을 죽인 기택이 악역일까요? 아니면은 박사장네 지하실에서 기생하던 근세? 아마 개개인이 생각하는, 개개인이 중요시하는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악역 또한 다르지 않을까. 이상으로 영화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